여보, 제발.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집에 돌아와줘. 설날을 앞두고 남편은 저와 상의 한마디 없이 시누이 식구 10명을 저희 24평짜리 작은 아파트로 불렀습니다. 명절 내내 그들의 종이 되기를 거부한 저는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가버렸죠. 하지만 남편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그 서울의 아파트가 온전히 제 명의로 된 제 특유 재산이었다는 사실을요. 남편은 저를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고 착각했지만 집주인이라는 단어의 무서움을 뼈저리게 깨닫게 될 운명이었죠. 시댁 식구들이 저희 집을 쑥대밭으로 만들면서 제 통쾌한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저희 평안한 노년 채널을 구독하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매서운 동장군이 서울의 맹위를 떨치던 설날 며칠 전 살을 애는 듯한 추위 속에서도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상하게 따스한 설렘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가족과 함께하는 명절이라는 설렘이었죠. 집집마다 피어오르는 맛있는 음식 냄새와 은은한 향 냄새는 그 설렘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섣달그좀을 이틀 앞둔 아침, 저는 동이 트자마자 잠에서 깼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저희 아파트의 작은 주방에서 저는 전날 미리 준비해둔 재료들을 조심스럽게 꺼내 늘어놓았습니다. 올해는 저와 남편 민준이 결혼하고 함께 맞는 세 번째 설날이었습니다. 연말이라 일은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지만 우리 부부만의 오붓하고 정갈한 명절을 보내기 위해 저는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반짝이는 대리석 식탁 위에는 제가 직접 재운 갈비찜용 고기와 정성껏 만든 잡채, 그리고 각종 전을 부칠 재료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소고기, 토종닭, 해산물 등이 깨끗하게 손질되어 날짜가 적힌 밀폐 용기에 담겨 있었죠. 저는 인덕션을 다시 한번 닦으며 혹시 빠뜨린 것은 없는지 머릿속으로 세매보았습니다. 어제 배달된 명절 분위기를 낼 예쁜 난 화분이 거실 한쪽에서 고운 자태를 뽐내며 24평 아파트의 공간을 환하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만의 아늑한 보금자리를 흐뭇하게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깨끗하고 완벽했습니다. 이제 부부가 함께 와인잔을 부딪히며 새해의 평안을 기원하는 거룩한 시간만 기다리면 되었습니다. 저는 독립적이고 모든 것을 꼼꼼하게 계획하는 성격으로 제 온 마음을 다해 이 작은 가정을 가꾸고 싶었습니다. 조상님께 올릴 차례상에 과일을 올리고 있는데 창고 쪽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시간이면 민주는 늘 따뜻한 이불 속에서 뒹굴고 있을 텐데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고 문이 활짝 열리더니 민준이 평소와 달리 분주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손님용 이불 세트 2채와 우리가 이사 온 후로 한 번도 쓰지 않고 넣어두었던 대자리 몇 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하던 일을 멈추고 의아한 눈으로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그는 거실 한복판에 이불 더미를 내려놓고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마에 맺힌 땀을 훔쳤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그 이불이랑 자리는 다 뭐예요? 우리 침실엔 좋은 침구 세트가 다 있고 손님방은 서재로 쓰고 있어서 필요 없잖아요. 민주는 저를 쳐다보며 시선을 살짝 피하더니 무언가를 숨기려 할 때마다 짓는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허허, 올해 우리 집 설날은 아주 시끌벅적하겠어.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시누이 미숙이네 식구들이 시골에서 올라와 우리와 함께 설을 보낼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하며 얼어붙었습니다. 미숙은 민준의 여동생으로 시골에서 남편과 세 아이, 그리고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저와 시누이는 성격이 정반대라 그저 그런 거칠애 뿐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슨 뜻인지 정확히 다시 물었습니다. 민주는 이불을 펼쳐 확인하며 들뜬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 속의 어색함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미숙이가 전화해서는 시골집이 너무 춥고 낡아서 애들이 계속 감기를 달고 산다고 하소연하더라고. 그래서 불쌍한 마음에 그냥 다들 여기 와서 따뜻하게 설세라고 했지. 겸사겸사 애들한테 서울 구경도 시켜주고. 저는 할 말이 이렇습니다. 미숙이 부부와 세 아이, 거기에 미숙의 시부모님, 시동생,
그리고 미숙이가 잠시 돌보고 있다는 먼 친척 조카 2명까지 총 10명의 대식구가 이 작은 아파트로 들이닥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간신히 평정심을 유지하며 물었습니다. 언제 결정한 일인데 나한테 말 한마디 없었어요? 민주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어제.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서 말할 타이밍을 놓쳤네. 당신이 큰형수니까 당연히 기쁘게 맞아줄 거라고 생각했지. 숟가락 몇 개 더 놓는 게 뭐 대수라고. 명절은 북적북적해야 복이 들어오는 거야. 가식적으로 들떠있는 남편의 모습을 보니 머리에서 뜨거운 김이 솟구치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숟가락 몇 개 더 놓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제 사적인 공간에 대한 난폭한 침해이자 아내인 저에 대한 노골적인 무시였습니다. 28일 아침에 평화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우리 집안에 거대한 폭풍이 몰아칠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터져나오려는 분노를 억지로 억눌렀습니다. 그리고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 집은 24평밖에 안 돼요. 침실 2개 중 하나는 우리가 쓰고 있고 나머지 하나는 서재로 쓰고 있어서 책상이랑 책장만 겨우 들어가요. 손님 10명에 우리까지 12명인데 다들 어디서 자고 화장실은 저 작은 2개로 어떻게 씻고 생활하라는 거예요? 제 분석을 들은 민준의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들뜬 표정은 사라지고 짜증이 가득한 얼굴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빡빡하게 굴어? 내가 다 생각이 있어. 남자들은 거실에서 자리 깔고 자면 되고 여자랑 애들은 방에 다 같이 모여 자면 되지. 좀 좁아도 정겹고 좋잖아. 서울 사람은 융통성이 없다더니 시골 사람들은 소탈해서 추위만 피할 수 있으면 다 좋아해. 누가 호텔급 대접을 바란대? 저는 실망감에 가슴이 답답해져 민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말은 그럴듯했지만 그 대가족을 위해 삼시세끼밥하고 청소하고 뒤치다꺼리 해야 할 사람은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과거에 미숙이네 부부와 아이 하나만 왔을 때도 집이 난장판이 되었던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밥 먹은 그릇은 그대로 쌓아두고 벗은 옷은 아무데나 널브러져 있었으며 아이들은 온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도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인원의 몇 배가 되는 사람들이 명절 내내 머문다니 제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는 제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언성을 높였습니다. 당신 정말 이기적이네. 동생 하나 위할 줄 모르고. 내가 집안에 맏아들인데 동생이 어렵다고 며칠만 신세지겠다는데 아내가 이렇게 인상을 쓰면 내 체면이 뭐가 돼. 민준의 그놈의 허황된 체면이 또다시 발동했고 이번에는 그 정도가 훨씬 심각했습니다. 그는 여동생 앞에서 체면을 구기고 아내에게 잡혀 사는 놈, 잘 살면서 인색한 놈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 두려웠지만 정작 아내가 힘들 것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러움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동의하기 전에 왜 제게 한마디도 묻지 않았죠? 이 집은 우리 둘의 집이고 크고 작은 모든 일은 함께 상의해야 하는 거잖아요. 멋대로 결정해놓고 이제 와서 통보하는 건 저를 당신 체면 세우기 위한 공짜 가정부로 생각하는 거예요? 민주는 얼굴이 새빨개지더니 테이블을 쾅 내리쳤습니다. 이 집의 가장은 나야. 누가 오고 가는지는 내가 결정해. 어디서 집주인 행세야? 그는 이미 미숙이와 약속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물릴 수 없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들이 타고 오는 차가 이미 절반은 왔는데 어떻게 돌려보내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냉소했습니다. 결국 그거였군요. 모든 계획을 다 짜놓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마지막 순간에 저에게 통보한 거네요. 제 꼼꼼하고 참을성 많은 성격을 이용해서 제가 명절에 집안 시끄러워지는 게 싫어서라도 참고 받아들일 거라고 확신했겠죠. 하지만 이번에는 민준이 크게 착각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 재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부엌에 틀어박혀 10명의 이불 위에 요리하고 그들이 어질러 놓은 난장판을 허리 숙여 치우는 제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그동안 남편은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며 자신의 통 큰 아량에 대해 자랑하고 있겠죠. 아니, 난 그런 시나리오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저는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형제끼리 돕는 걸 반대하진 않아요. 하지만 모든 일에는 한계와 존중이 있어야죠.
손님을 초대하려면 집주인이 제대로 대접할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당신의 자존심 하나 때문에 모든 걸 무시하고 있어요. 저는 단호하게 제 집이 싸구려 여관이 되고 제 자신이 명절의 파출부가 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민주는 저를 노려보며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당신 같은 여자, 정말 정 떨어진다. 돈 좀 있다고 시댁 식구들 무시하는 거야? 어디 한번 해봐. 남편을 쫓아내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민준의 뻔뻔함과 무심함은 제 자존심의 비수처럼 꽂혔고 그동안 화목을 위해 억눌러 왔던 분노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끊어지기 직전에 기타줄처럼 팽팽해졌습니다. 민주는 거실을 서성이며 욕설을 중얼거렸고 제게 겁을 주려는 듯 물건을 거칠게 다루었습니다. 그는 제게 퉁명스럽게 명령했습니다. 당장 마트에 가서 음식이며 과자, 맥주 같은 거 좀 더 사와. 손님 맞을 준비해야지. 그는 미숙인의 식구들이 좋아하는 음식 목록까지 읊으며 제발 제대로 요리해서 자기 체면 좀 깎지 말라고 덧붙였습니다. 그의 말은 넘치기 직전에 잔에 떨어진 마지막 물방울과 같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해온 모든 인내와 희생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졌습니다. 저는 지난 명절들을 떠올렸습니다. 저 혼자 허리가 휘도록 일하는 동안 민주는 먹고 손님 접대하다가 술에 취해 다음날 정오까지 잠만 잤습니다. 제가 아플 때도 그는 건성으로 한두 마디 묻고는 저 혼자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친구에게 빌려주고 받지 못한 돈도 제 비상금으로 메꿔야 했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서 다듬다만 채소를 바라보며 속이 메스꺼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현모양처 역할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채소 더미를 싱크대에 집어 던졌고 쨍그랑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울렸습니다. 민주는 깜짝 놀라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차갑게 선언했습니다. 당신 손님이니까 당신이 대접해요. 난 당신 엄마도 아니고 당신 집안의 하녀도 아니에요. 저는 말을 마치고 입고 있던 앞치마를 벗어 바닥에 내던진 후 침실로 직행했습니다. 민주는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저를 따라오며 소리쳤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저는 대답하지 않고 옷장 위에서 큰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원래는 설 연휴 둘째 날 친정에 갈 때 쓰려고 며칠 전에 미리 옷과 개인 용품을 챙겨둔 가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직감은 그 가방을 더 일찍 사용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옷장을 열어 가장 예쁘고 따뜻한 옷들을 모두 가방에 쑤셔 넣었습니다. 보석함, 신분증,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제 명의로 된 아파트 등기부 등본, 사본도 챙겼습니다. 이 집은 제가 결혼 전 제 피땀 어린 돈과 친정 부모님의 도움으로 산 재산이었습니다. 민주는 몸만 들어와 살았을 뿐 벽돌 한 장 사는데도 기여한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자기가 이 집을 공공재처럼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주는 문 앞에 서서 제가 짐을 싸는 것을 보고는 정말로 당황했습니다. 제가 정말로 집을 나갈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는 목소리를 낮춰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애처럼 굴지 마. 명절이 코앞인데 어딜 가려고 그래. 당신이 이러면 내 얼굴에 먹칠하는 거야. 온 동네 사람들이 비웃을 거라고. 저는 비웃으며 대꾸했습니다. 남들이 비웃는 건 두려우면서 아내가 슬퍼하고 고통받는 건 두렵지 않나 보죠. 가족의 행복보다 체면이 더 중요하다면 그 체면이나 끌어안고 사세요. 저는 제 부모님 댁에 가서 설을 쇠겠다고 그가 그토록 자랑하고 싶어하는 드넓은 환대 정신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공간을 비워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가방에 지퍼를 올렸습니다. 지익하는 소리가 마치 이 관계를 찢어버리는 제 마음의 소리처럼 건조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핸드백을 어깨에 메고 가방을 끌고 방을 나섰습니다. 민준이 길을 막으며 가방을 빼앗으려 했지만 저는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제 눈빛이 너무나 차갑고 단호해서 그는 주춤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제 몸에 손대지 말라고, 그렇지 않으면 더는 참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저의 결연한 태도에 민주는 겁을 먹었습니다. 그는 이런 저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평소에 온화하고 순종적이던 아내는 사라지고 상처받았지만 당당한 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지나쳐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공들여 가꾼 집을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올라타 1층으로 내려가는 숫자를 보며 마음이 가벼워지면서도 한편으로는 쓰라렸습니다.
설을 코앞에 두고 집을 나서는 것은 누구도 원치 않는 일이지만 부당한 억압을 견디며 머무느니 차라리 떠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아파트 로비의 차가운 공기가 저를 움츠러들게 했습니다. 저는 코트깃을 세우고 택시를 타기 위해 캐리어를 끌고 로비 문으로 향했습니다. 자동 유리문을 나서자마자 제 눈앞에 펼쳐진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광경에 저는 걸음을 멈춰야 했습니다. 낡은 스타렉스 한 대가 고급 아파트 건물 입구에 막 도착해 있었습니다. 차문이 열리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우르르 내렸습니다. 서로를 부르는 소리, 아이들의 울음소리, 고함치는 소리가 뒤섞여 조용하고 품이 있던 아파트의 분위기를 깨뜨렸습니다. 바로 미숙인의 가족이었습니다. 저는 금발로 염색한 머리가 푸석푸석한 시누이를 바로 알아봤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꽃무늬 잠옷 바지 위에 낡은 패딩 점퍼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그녀의 남편이 쌀이나 채소 같은 시골 선물이 담긴 듯한 커다란 자루들을 양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고생한 기색이 역력한 미숙의 시부모님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맨 뒤에는 미숙의 시동생 민호가 멍한 얼굴로 백팩을 메고 낡은 캐리어를 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것은 아이들이었습니다. 크고 작은 아이들 5명이 모두 코를 흘리고 손발은 흙투성이인 채로 사방을 뛰어다니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둥 뒤에 숨어 그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미숙의 큰아들, 약 10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저를 발견하고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 형수님이다. 엄마, 저기 형수님이야. 모든 사람이 일제히 저를 돌아봤습니다. 미숙이 신이 나서 달려왔고 활짝 웃는 입 사이로 누런이가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마치 우리가 아주 친한 사이인 것처럼 제 차가운 태도는 아랑곳하지 않고 살갑게 굴었습니다. 어머, 형님, 저희 마중 나오셨어요? 정말 고마워요. 오빠가 형님 바쁘다고 하던데. 저는 미숙과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하며 낯선 냄새를 풍기는 짐더미를 번갈아 보며 민준이 불쌍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가 체면을 세우고 싶어 했으니 이제 그의 체면이 대낮에 만천하에 공개된 셈이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누구 마중 나온 거 아니에요. 급한 일이 있어서 나가보는 길이에요. 제 말에 미숙의 얼굴에서 미소가 싹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제 옆에 놓인 커다란 캐리어를 힐끗 쳐다보더니 교활한 눈빛으로 주위를 살피며 비꼬는 투로 말했습니다. 어머, 명절이 코앞인데 어딜 가세요? 저희가 형님이랑 오빠 보려고 몇 시간이나 걸려서 왔는데 도망가시려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 집이 가난해서 상대하기 싫으신 건가? 그 가시돋친 말투는 제게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그것은 늘 미숙이 자신을 피해자로 만들고 다른 사람을 조종하기 위해 사용하던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더 이상 제게 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설명할 가치도 느끼지 못하고 그저 비웃어 주었습니다. 바로 그때 아이들이 제 캐리어로 몰려들었습니다. 한 아이는 캐리어 천을 만지작거렸고 다른 아이는 거기에 달린 귀여운 고양이 모양의 이름표를 잡아당기려 했습니다. 저는 급히 아이들의 손을 밀치며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만지지 마. 이모 물건이야. 저리 비켜. 꾸중을 들은 아이들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며 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미숙의 시부모는 손주들이 우는 것을 보고 마음이 상했는지 시어머니가 저를 불만스럽게 쏘아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무슨 낡은 가방 하나 가지고 저렇게 유난이야. 애들이 뭘 안다고 소리를 질러.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여러 사람 앞에서 다투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이 다가와 그들에게 질서를 지키고 짐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말 지저분하고 창피한 광경이었습니다. 저는 당장이라도 이곳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제가 부른 택시가 도착했습니다. 제가 기사에게 손짓하자 미숙이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제 앞을 가로막고 팔짱을 낀 채 따져 물었습니다. 가긴 어딜 가요? 우리 오빠는 어딨어요? 오빠 내려오라고 해서 확실히 얘기 좀 해야겠어요. 이 집은 우리 오빠 집인데 형님이 뭔데 마음대로 나가요? 저는 미숙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착각하지 마. 이 집은 내 명이고 내 오빠는 얹혀 사는 것 뿐이니까 이제 길 좀 비켜줄래?
제 말에 미숙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외계인이라도 본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그 틈을 타 그녀를 지나쳐 택시로 향했고 뒤로는 혼란과 놀란 눈빛의 시댁 식구들을 남겨두었습니다. 택시 문손잡이에 손을 대는 순간 엘리베이터 쪽에서 당황하고 다급한 민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슬리퍼를 짝짝이로 신은 채 머리는 헝클어진 모습으로 유리문을 팍 차고 나왔습니다. 아마 베란다나 로비 카메라로 이 광경을 보고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급히 달려 내려온 모양이었습니다. 지혜야, 거기 안 서. 민주는 얼굴이 새빨개진 채 숨을 헐떡이며 제게 달려왔습니다. 미숙이네 가족은 민준이 나타나자 구세주라도 만난 듯 반겼습니다. 미숙은 즉시 태도를 바꿔 날카롭고 앙칼진 모습에서 억울하게 흐느끼는 모습으로 변신했습니다. 그녀는 민준의 소매를 붙잡고 울먹였습니다. 오빠, 아내 좀 봐. 우리가 막 도착해서 물 한 모금 못 마셨는데 글쎄 형님이 가방을 싸서 나가버리는 거 있지. 부모님한테 막말하고 조카들한테 소리 지르면서 이 집은 자기 집이니까 우리더러 꺼지라고 했어. 세상에 이렇게 버릇없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 미숙의 뻔뻔한 거짓말에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엄마가 우는 것을 본 아이들도 더 크게 울부짖으며 혼란스럽고 역겨운 비극을 연출했습니다. 지나가던 주민들은 걸음을 멈추고 구경하며 수근거렸습니다. 민주는 그들 한가운데에 서서 남자로서의 체면이 심각하게 손상된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분노로 핏발이 선 눈으로 저를 돌아봤습니다. 당장 집으로 들어가. 민주는 제 얼굴에 대고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더 이상 동네 사람들 웃음거리 만들지 마. 할 말이 있으면 집에 들어가서 하자고. 부모님이랑 동생들 앞에서 나한테 망신을 줄 셈이야? 저는 택시 문 옆에 서서 이상할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저는 가장의 권위를 내세우려 애쓰지만 실제로는 허영심과 냉혹한 현실 사이에 낀 나약한 남자에 불과한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주변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을 망신 주는 게 아니에요. 당신 체면을 위해 아내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당신 스스로가 자신을 망신 주고 있는 거죠. 분명히 말했어요. 당신이 부른 손님이니까 당신이 책임지라고요. 전 이 집의 파출부가 아니에요. 그리고 미숙 씨, 연기 좀 그만해요. 내가 어딜 가든 그건 내 자유고 누구 허락받을 필요 없어요. 말을 마치고 저는 차문을 열고 단호하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준이 저를 끌어내려고 달려들었지만 중년의 건장한 택시기사님이 재빨리 내려 그를 막았습니다. 기사님은 엄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봐요, 아가씨한테 손대지 마쇼. 내 손님이니까. 계속 소란 피우면 경찰 부를 겁니다. 민주는 낯선 사람의 제지에 기세가 한풀 꺾여 멈칫했습니다. 그는 무력하게 택시문이 닫히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차창 너머로 미숙이 증오와 질투, 그리고 제가 떠나면 이 집이 자기 차지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 희열이 섞인 눈빛으로 저를 쏘아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민주는 지저분한 짐더미와 촌스러운 가족들 사이에서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방금 짊어지게 된 짐의 무게를 느끼기 시작한 듯 했습니다. 차가 출발하며 고층 아파트와 소란스러운 무리를 뒤로 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제야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후회해서 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가정을 위해 쏟았던 제 노력이 무참히 짓밟힌 것이 서러워서 우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제가 옳은 일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인내에도 한계가 있는 법입니다. 만약 오늘 제가 돌아갔다면 저는 남편과 시댁으로부터 영원히 존중을 잃고 영원히 고개 숙여 명령만 듣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떠나는 것이 제 자신의 가치를 지키고 민준에게 체면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 뼈저리게 가르쳐줄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차는 활기찬 서울의 도로를 질주했습니다. 설을 앞둔 거리는 사람들로 붐볐고 깃발과 꽃들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엄마의 따뜻하고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우리 딸? 일 다 정리했니? 두 사람은 언제쯤 올 거니? 엄마의 목소리를 듣자 저는 아이처럼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지금 가고 있어. 엄마 아빠랑 설새러 집에 가고 있어.
저는 그곳에 저를 두 팔 벌려 맞아줄 평온한 안식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계산도 강요도 없이 오직 무조건적인 사랑만이 있는 곳. 그리고 민준이 그 신명의 귀한 손님들과 벌여야 할 진짜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택시는 외곽순환도로를 부드럽게 달리며 아파트 로비의 혼란스러운 풍경을 뒤로 했습니다. 저는 뒷좌석에 웅크리고 앉아 여전히 떨리는 손으로 핸드백 끈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처음의 분노는 점차 가라앉고 그 자리를 텅 빈 무감각이 채웠습니다. 차창 밖으로 설을 앞두고 한산해진 서울의 거리가 보였습니다. 거리에는 명절 선물을 실은 차들이 가득했고 모두들 서둘러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택시 기사님은 백미러로 저를 보며 안타까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비슷한 연배로 보이시는 기사님은 인생 선배의 따뜻하고 깊은 목소리로 제게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왜 명절에 혼자 가방을 들고 나왔는지, 남편은 배웅도 안 하고 왜 그렇게 시끄러웠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힘없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기사님께 분당에 있는 친정집으로 가달라고 말했습니다. 기사님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여자는 시집 가면 출가외인이라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결국 기댈 곳은 친정뿐이지. 기사님의 무심한 한마디에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짐더미와 친척들 사이에 멍하니 서 있던 민준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지금쯤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 눈에 선했습니다. 분명 이웃들이 수군거리고 있을 겁니다. 이 고급 아파트 주민들은 사생활과 질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지저분하고 시끄러운 사람들이 나타나 소란까지 피웠으니 며칠 동안 주민들 단체 채팅방의 안꽹거리가 될 것이 뻔했습니다. 허영심 강한 민주는 늘 성공한 남자,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아내의 이미지를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나약함과 과시욕이 그 화려한 껍데기를 제 손으로 부숴버린 셈입니다. 저는 과연 저 없이 그 비좁은 아파트에서 맛있는 음식과 편안한 잠자리를 기대하는 신명의 사람들을 민준이 어떻게 감당할지 궁금했습니다. 핸드백 속에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남편이라는 이름이 계속해서 뜨고 있었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가 사과가 아니라 명령이나 비난, 혹은 자신의 체면을 구원해달라는 애원을 위해 전화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모르는 번호로 수많은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분명 미숙이나 그녀의 남편 번호일 것입니다. 하지만 읽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아까 미숙의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탐욕과 질투가 뒤섞인 그 눈빛. 그녀는 저만 쫓아내면 이 집을 차지하고 한 푼도 들이지 않고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그 집은 제 피와 땀의 결실이었고 결정권은 제게 있었습니다. 등기부 등본은 제 손에 있었고 안방 열쇠도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신명이 거실과 작은 서재에서 어떻게 비좁게 지낼지 두고 볼 일이었습니다. 택시가 익숙한 작은 골목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부모님 집에 소박하고 평화로운 대문이 보였습니다. 저는 기사님께 요금을 지불하고 감사 인사를 전한 뒤 캐리어를 끌고 내렸습니다.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진 낡은 초록색 철문 앞에 서서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누군가 섣달긋도 목욕을 위해 끓이는 창포 냄새가 났습니다. 이곳이야말로 진정한 제 집, 제가 속한 곳, 계산과 거짓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익숙한 딩동 소리와 함께 마당의 개들이 짖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아버지가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낡은 실내복 차림의 아버지는 손에 신문을 들고 코끝에 돋보기 안경을 걸치고 계셨습니다. 설을 앞둔 날 커다란 캐리어를 들고 문 앞에 서 있는 저를 보고 아버지는 잠시 멈칫하셨지만 이내 무언가 짐작하셨는지 서둘러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아버지는 다그치지 않으시고 그저 춥다며 어서 들어오라고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개 짖는 소리를 듣고 어머니도 주방에서 달려 나오셨습니다. 전을 부치시던 중이었는지 익숙한 꽃무늬 앞치마를 두르고 계셨습니다. 저를 보고는 눈이 환해지셨지만 이내 제 짐을 보고는 표정이 어두워지셨습니다. 저는 마당 구석에 캐리어를 내려놓고 어머니에게 달려가 와락 안겼습니다. 아침부터 억눌러왔던 모든 서러움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흐느껴 울었습니다. 어머니의 옷에서 나는 기름 냄새와 마늘 냄새가 이상하게도 제 마음을 안정시켜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등을 토닥여 주셨고 앙상하지만 따뜻한 그 손길은 제 흐느낌을 달래주었습니다. 진정한 뒤 저는 거실 의자에 앉아 부모님께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민준의 독단적인 결정, 미숙의 뻔뻔한 태도, 그리고 제 아파트를 점령한 신명의 대가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의 체면을 위해 하녀처럼 살 수는 없어서 집을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부모님께서 옛 어른들처럼 명절에 집안 시끄럽게 만들지 말고 참으라고 저를 꾸짖으실까봐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제 이야기를 다 들으시더니 테이블을 쾅 내리치며 분노로 얼굴을 붉히셨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잘했다고 하셨습니다. 요즘 세상의 아내가 시댁 식구들 시중 드느라 허리가 휘는데 남편은 팔짱 끼고 구경만 하는 법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당신 딸을 남의 집 하녀 만들려고 곱게 키우고 공부시킨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좀 더 차분하셨습니다. 제게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따라주시며 안쓰럽게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어머니는 여자가 시집가는 것은 기댈 곳을 찾기 위함이지만 남편이 자신을 아껴주지 않으면 스스로를 아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그냥 여기서 부모님과 함께 설을 쇠자고 하셨습니다. 우리 집이 남들처럼 부유하지는 않지만 언제나 따뜻한 밥과 정이 넘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낡았지만 깨끗하게 정돈된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차례상에는 과일이 정성껏 차려져 있었고 화병에 꽂힌 글라디올러스가 은은한 향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이곳의 공기는 제가 막 탈출해온 그곳의 시끄러움과 혼란과는 정반대로 고요하고 따뜻했습니다. 그날 점심, 어머니는 제게 뜨끈한 닭칼국수를 끓여주셨습니다. 진하게 우려낸 육수와 쫄깃한 토종닭, 향긋한 파 고명이 어우러진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저는 한 그릇을 뚝딱 비우며 생기가 돌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는 옆에서 사과를 깎아주시며 동네 이웃이 새로 사온 새가 노래를 아주 잘한다는 둥 소소한 일상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평범한 이야기들이 저를 분노의 뎁에서 건져내고 마음의 평화를 되찾게 해주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부모님의 어린 딸이었고 사랑받고 보호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준과 그 골치 아픈 가족들을 머릿속에서 지우고 이 평화로운 명절을 즐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점심 식사 후 저는 제 옛방에서 쉬기로 했습니다. 방은 제가 결혼하기 전과 똑같았습니다. 작은 꽃무늬 시트가 깔린 싱글 침대, 낡은 동화책이 가득한 책장. 침대에 누워 잠시 눈을 붙이려는데 책상 위에서 휴대폰이 또다시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휴대폰을 들어보니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읽지 않은 문자들이 와 있었습니다. 모두 민준과 모르는 번호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민준의 문자를 열어보았습니다. 처음 몇 개는 명령조에 격앙된 내용이었습니다. 당장 돌아와. 이 집을 아주 뒤집어 놓을 셈이야? 사람들이 다들 당신 어디 갔냐고 묻잖아. 나 정말 창피해 죽겠어. 뒤로 갈수록 민준의 어조는 점점 더 초조해졌고 협박조로 변했습니다. 저녁 전까지 안 돌아오면은 나 원망하지 마. 당신이 그 등기부 등본 하나 믿고 까부는 모양인데 이 집엔 내가 살고 있어. 법적으로 내 거주권도 보호받는다고? 저는 비웃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협박이 저를 두렵게 만들어 돌아오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설을 앞두고 가방을 싸서 집을 나선 여자는 더 이상 어떤 협박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몰랐습니다. 이어서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미숙의 번호임을 직감했습니다. 형님, 저 미숙이에요. 장난이 너무 심하시네요. 어서 돌아와서 밥 좀 하세요. 온 식구가 배고파 죽겠어요. 엄마가 형님 안 돌아오면 엄청 화낼 거라고 하셨어요. 이 문자를 읽는 순간 다시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그녀는 여전히 그 가식적인 말투로 제게 명령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바보인 줄 아는 걸까요? 어서 돌아와서 밥 좀 하세요. 짧지만 그녀의 게으르고 의존적인 본성을 모두 드러내는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배를 채워줄 무급 가사도우미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저는 어떤 문자에도 답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설정에 들어가 민준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카카오톡과 페이스북도 차단했습니다. 미숙의 번호와 방금 전화 온 모르는 번호들도 마찬가지로 처리했습니다. 화면을 스크롤하며 차단 버튼을 누르는 감각은 제게 기묘한 만족감을 주었습니다. 마치 문을 쾅 닫고 모든 문제와 골칫거리, 그리고 그 유해한 사람들을 제 세상 밖으로 몰아내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부터 그들은 더 이상 저를 괴롭힐 수 없을 것입니다. 제 침묵이 그들에게 가장 강력한 대답이 될 것입니다. 저는 휴대폰을 무음으로 바꾸고 책상 위에 뒤집어 놓았습니다. 방 안은 완벽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창밖의 바람 소리와 정원의 새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더 이상 고함 소리도, 아이들의 비명도, 부당한 요구도 없었습니다. 수학의 저편에서 민준이 미쳐 날뛰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계속 전화를 걸다가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안내 음성만 듣게 될 것입니다. 제 침묵은 어떤 말다툼보다 그를 더 혼란스럽고 두렵게 만들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혼란을 저에게 화풀이하거나 기댈 곳 없이 온전히 혼자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벌이었습니다. 저는 민준이 상황을 통제할 수 없는 무력감을 맛보게 해서 그 집에서 제 역할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고 제 인내심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설 전날 오후 동네 골목마다 명절 분위기가 가득했습니다. 제가 어머니와 함께 햇마루에 앉아 송편을 빚고 있는데 이웃집 아주머니가 놀러 오셨습니다. 어머니의 절친한 친구인 그 아주머니는 동네 소식통으로 유명했습니다. 아주머니는 뜨끈한 녹두전을 한 접시 들고 오셨는데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저를 보고는 조금 놀라셨지만 이내 반갑게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아주머니는 어머니 옆에 앉아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명절 인사 몇 마디를 나눈 후 아주머니는 목소리를 낮춰 어머니 귀에 속삭였지만 제가 들을 수 있도록 일부러 크게 말했습니다. 어이 김 여사, 엊그제 이마트에 장 보러 갔다가 지혜 남편을 봤지 뭐야. 저는 깜짝 놀라 송편 빚던 손을 멈췄습니다. 민준이 마트에? 평소에 빗자루 하나 드는 것도 귀찮아하는 그가 명절 대목의 복잡한 마트에 갈 리가 없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중요한 이야기라도 하는 듯 말을 이었습니다. 혼자서 커다란 카트를 밀고 다니는데 이상하더라고. 싸구려 이불이랑 그릇을 사는데 엄청 많이 사는 거야. 내가 대충 세어봐도 칫솔이 10개는 넘고 수건도 한 뭉치, 라면이랑 맥주도 카트에 가득 싣더라고. 아는 척 하려고 했는데 누가 볼까봐 그러는지 계속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 계산대로 휙 가버려서 그냥 말았어. 어머니는 어리둥절해하며 왜 그렇게 많이 샀는지 물었습니다. 아주머니는 혀를 차며 집에 손님이 많이 오거나 기부하려는 모양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아주머니의 정보는 제게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정신을 번쩍 들게 했습니다. 모든 것이 민준의 계산 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말했던 것처럼 갑작스럽게 결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며칠 전부터 미숙인의 가족을 맞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대량으로 이불과 식기를 산 것은 그 대가족을 대접하기 위해 몰래 철저히 준비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속였습니다. 모든 것이 결정되고 미숙인의 가족이 이미 차에 오른 후에야 제게 통보해서 제가 거절할 수 없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는 저를 조종할 수 있는 꼭두각시처럼 저를 무시하고 얕봤습니다. 배신감이 온몸에 퍼졌습니다. 남녀 간의 애정 문제가 아니라 부부 사이의 신뢰와 존중에 대한 배신이었습니다. 제가 순진하게 우리 둘만의 명절을 위해 애쓰는 동안 민주는 제 등 뒤에서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아주머니에게 억지 미소를 지으며 소식을 알려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집을 나온 것에 대한 마지막 남은 망설임이나 죄책감마저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민주는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일을 당해도 쌌습니다. 그가 귀한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그토록 공을 들였으니 이제 그 기쁨을 혼자서 온전히 누리게 해줘야 했습니다. 그의 어설픈 연극은 한 이웃의 우연한 목격으로 인해 폭로되었습니다. 주머니 속의 송곳은 언젠가 튀어나오기 마련이고 계산적이고 가부장적인 남편의 민낯은 저를 더욱 소름 끼치게 만들었습니다. 섣달 그전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아버지와 함께 차례상을 정리했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경건하고 따뜻했습니다. 민준과 미숙의 연락을 차단했지만 인간적인 호기심 때문에 부계정으로 페이스북에 들어가 우리 집 상황이 어떤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친구의 담벼락을 훑어보다가 민준이 올린 최신 게시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대가족이 거실에 둘러앉아 식사하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온 가족이 모이는 행복한 설날, 소박한 행복이라는 그럴듯한 문구를 덧붙였습니다. 사정을 모르는 친구와 동료들은 축하 댓글을 달았지만 그 집의 주인인 제 눈에는 사진을 보자마자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을 확대해 보았습니다. 제가 매일 소중하게 닦던 강화유리 거실 테이블은 맥주 캔 껍질, 해바라기 씨 껍데기, 그리고 기름때가 사방에 튄먹다 남은 음식 접시들로 가득했습니다. 미숙의 아이들은 제가 아끼는 아이보리색 고급 가죽 소파 위에서 뛰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는 기름 묻은 손으로 닭다리를 뜯으며 소파 쿠션에 그대로 손을 닦고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는 TV 선반 위에 과자 상자를 꺼내기 위해 신발을 신은 채로 의자 위에 올라서 있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사진 한쪽 구석에 고급 원목 바닥이 쓰레기와 비닐봉지로 가득한 것이 보였습니다. 과자 상자는 뜯어진 채로 바닥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제가 사온 아름다운 난 화분은 아래쪽 가지들이 부러져 있었습니다. 분명 아이들이 장난치다 꺾어버린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고급스러운 회색 카펫은 검은 흙 발자국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사진 속 민준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그는 애써 웃으며 맥주잔을 들고 있었지만 그 눈빛 속의 피로와 어색함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의 머리는 기름져 보였고 입고 있는 셔츠는 구겨져 있었습니다. 그의 등 뒤에서는 미숙의 시어머니가 의자에 다리를 올리고 앉아 이쑤시개로 이를 쑤시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제 아름답고 깨끗하며 향기로웠던 아파트는 불과 이틀 만에 쓰레기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민준이 자랑하던 소박한 행복의 실체는 혼돈과 더러움, 그리고 무례함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캡처해서 증거로 저장했습니다. 제 보금자리를 가꾸기 위한 노력이 파괴되는 것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동시에 통쾌하기도 했습니다. 집주인 민준 씨가 자신의 왕국을 어떻게 다스리고 있는지 똑똑히 보라는 듯 했습니다. 댓글을 훑어보다가 까다롭기로 소문난 아랫집 아주머니의 댓글을 발견했습니다. 민준 씨네, 올해는 손님이 많네요. 아이들이 어찌나 신나게 뛰노는지 어젯밤 12시에도 쿵쿵거리는 소리에 저희 집 천장이 다 울리더라고요. 민주는 그 댓글에 감히 답을 달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부드럽지만 강력한 경고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파트는 방음이 잘 되지 않습니다. 10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무질서하게 생활한다면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민주는 이제 체면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겪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페이스북을 닫으며 생각했습니다. 어디 두고 보자. 진짜 재밌는 일은 이제부터 시작될 테니. 섣달 그좀날 정오, 분당, 친정집 마당의 나뭇가지 사이로 스며드는 겨울 햇살이 유난히 따스했습니다. 제가 어머니와 함께 차례상에 올릴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호기심에 문자를 열어보았습니다. 예상대로 미숙이었습니다. 그녀는 분명 일행 중 누군가의 휴대폰을 빌려 제게 문자를 보낸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녀의 번호는 이미 제 차단 목록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자 내용을 보고 저는 하마터면 손에 들고 있던 닭찜 접시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형님, 거실이 너무 추워요. 창문 틈으로 바람이 숭숭 들어와요. 저희 식구 중에 아이들이랑 어르신들이 계셔서 여기서 자다가는 다들 감기 걸리겠어요. 오빠가 형님이 안방 열쇠를 가져갔다고 하던데 어떻게 좀 해봐요. 이렇게 다들 떨게 만들면 형님이랑 오빠만 욕먹어요. 돌아오실 거면 빨리 와서 안방 좀 치워주세요. 저희 부부랑 시부모님이 거기서 주무시게. 형님 안 계시니까 방 비워두면 아깝잖아요. 저는 목구멍까지 분노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숙의 뻔뻔함과 탐욕은 새로운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녀는 제 집을 공짜 여관으로 여기는 것을 넘어 이제 우리 부부의 가장 사적이고 신성한 공간까지 차지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안방은 제가 값비싼 실크 침구부터 개인적인 기념품까지 온 마음을 다해 꾸민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감히 집주인을 내쫓고 자기 시댁 식구들을 그곳에 재우겠다고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제 자존심은 심각하게 짓밟혔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뻔뻔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민주는 어떻게 여동생이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하도록 내버려둘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 민준이 가족들의 불평에 시달리다 못해 미숙을 총알바지로 내세워 혈육의 정을 빌미로 저를 압박하는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해두는데 이 집은 민준 씨나 당신 집안의 집이 아니라 내 개인 재산이야. 내 침실은 출입 금지 구역이고 문은 잠겨 있고 열쇠는 내가 가지고 있어. 그 안에 있는 내 화장품, 보석, 모든 물건은 다 고가품이야. 당신과 당신 가족에게 경고하는데 누구든 감히 문을 부수거나 불법적으로 내 방에 침입하려고 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할 거야. 명절에 경찰서 가기 싫으면 알아서 해. 전송 버튼을 누르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미숙이 약자에게는 강하고 법과 경찰 앞에서는 약한 유형의 인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형님과 시누이라는 관계를 이용해 저를 압박할 수 있었지만 제가 재산 소유권과 법을 들고 나오자 분명 주춤할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휴대폰을 들고 멍하니 서 있는 것을 보고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문자를 보여드렸습니다. 어머니는 혀를 차며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욕심이 많으냐고, 오빠 부부 침실까지 차지하려 드느냐고 한탄하셨습니다. 옆에서 듣고 계시던 아버지는 콧방귀를 뀌시며 그냥 무시하라고 하셨습니다. 염치 없는 사람들에게는 친절을 베풀 필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시 어머니와 함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민준 씨, 당신이 아내를 고생시키려고 식구들을 불렀으니 이제 당신 혼자서 이 난장판을 수습해봐. 내가 마음 약해져서 돌아가 내 사적인 공간을 은혜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어줄 거라고는 꿈도 꾸지 마. 부모님과 함께 따뜻한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저는 아버지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꼼꼼하신 아버지는 제가 결혼한 후에도 제 개인 재산과 관련된 모든 중요 서류를 작은 금고에 보관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가 금고를 열어 낡은 파란색 서류철을 꺼내셨습니다. 그것은 아파트 매매 계약서, 5년 전 제 이름으로 된 은행 거래 내역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등기부 등본이었습니다. 저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소유자란에 단독으로 적힌 제 이름을 보았습니다. 그 당시 부모님은 평생 모으신 돈과 제가 수년간 일하며 모은 돈을 합쳐 이 아파트를 제게 결혼 선물로 사주셨습니다. 민준과 결혼할 때 저는 부부는 하나라고 생각해서 이 등기부 등본을 꺼내 압박하거나 내세운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은 제 생각 같지 않았고 제 유수남이 민준으로 하여금 이 집에서 자기가 왕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저는 휴대폰으로 등기부 등본의 첫 페이지, 소유자 정보와 지번이 명확히 기재된 부분을 선명하게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혼인 전 형성된 특유 재산임을 증명하는 페이지도 추가로 찍었습니다. 저는 그 2장의 사진을 민준과 미숙이 모두 포함된 가족 단체 채팅방에 올렸습니다. 아무런 메시지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진들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제 소유권에 대한 단호한 선언이었고 시댁 식구들의 모든 점거, 음모와 부당한 요구를 잠재울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사진을 올린 지 몇 분 만에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민준이 분노와 굴욕감이 뒤섞인 목소리로 제게 개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지혜야? 섣달 그 전날 저녁에 등기부 등본들이 밀면서 남편이랑 시댁 식구들 협박하는 거야? 날 남편으로 생각하기는 해? 당신 행동은 우리 사이의 모든 정을 끊어버리는 거야. 저는 민준의 메시지에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씁쓸하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정? 그가 저를 속이고 10명의 사람들을 집에 들이면서 한마디 상의도 하지 않았을 때 그는 정을 생각했을까요? 그가 아파트 로비에서 저를 이기적이라고 몰아세웠을 때 그는 정을 생각했을까요? 미숙은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더 이상 구걸하거나 위선적인 문자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분명 그동안
유순하고 만만하게 보였던 형님이 절대적인 법적 권력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선을 넘으면 제가 누구의 체면도 봐주지 않고 당장 자신을 집에서 쫓아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제 등 뒤에 서서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잘했다. 법 앞에서는 친분도 소용없는 법이야. 감정은 감정이고 재산과 개인의 권리는 명확해야 한다. 그래야 남들이 얕보지 못하는 거야. 저는 책상 위에 서류철을 보며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번 명절, 저는 누구도 제 자존심과 합법적인 권리를 짓밟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첫 달 급식, 늦은 저녁, 곧 새해를 알리는 제야의 종소리가 울려 퍼질 무렵 저는 제가 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보통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고 경비원들만 남아있을 시간이라 조금 의아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우리 부부와 안면이 있는 경비원 아저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난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혜씨, 민준씨가 방금 경비실에 내려와서 집안 수도관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물이 새고 있다고 하네요. 지혜씨한테는 전화가 안 된다고 저희더러 빨리 와서 처리해달라고 전해달랍니다. 자기는 메인 밸브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단골 수리 기사 전화번호도 모른다면서요. 저는 한숨을 참으며 들었습니다. 수도관 문제라. 이 시나리오는 어찌나 익숙하고 어설픈지요. 저희 아파트는 지은 지 몇 년 안 된 신축이고 모든 수도 시설은 고급 자재로 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바로 지난달에 정기 점검까지 받았습니다. 어떻게 제가 등기부 등본 사진을 보내 그들을 압박한 바로 그 시점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이 진짜 문제인지 아니면 저를 집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수작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민주는 제가 집을 아낀다는 것을 알고 이 연극을 벌여 저를 속여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생각하기에 제가 집에 발만 들여놓으면 그는 다시 가부장적인 태도나 가족들의 애원을 이용해 저를 붙잡아두고 명절 내내 시중 들게 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경비원 아저씨에게 대답했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민준 씨한테 좀 전해주세요. 메인 밸브는 현관문 옆에 있는 함에 있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잠겨요. 수리는 집에 있는 사람이 알아서 해결해야죠. 그 사람도 남자고 현재 거주자인데 외부 기사를 부르든 관리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든 알아서 하라고요. 수리비와 추가 피해 보상금은 모두 민준 씨가 자기 돈으로 해결하라고 전해주세요. 전 친정에서 설세느라 바빠서 못 가요. 아저씨는 제 말을 듣고 잠시 침묵하더니 알겠다고 작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혼자 미소 지었습니다. 민준 씨, 나를 너무 얕봤네요. 내가 아직도 집안에 문제 생겼다는 말만 들으면 허둥지둥 달려가 해결하는 그런 여잔 줄 알아요? 아니요. 이제 그 집은 당신의 전쟁터예요. 당신이 벌인 일이니까 당신이 치워야죠. 민준의 거짓말은 제가 집을 나온 것이 얼마나 현명한 결정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만약 제가 마음이 약해져 돌아갔다면 저는 다시는 벗어날 수 없는 시중과 인내의 셔틀에 갇혔을 것입니다. 저는 이 일을 무시하고 아버지와 함께 밖에서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섣달 그친 밤바람은 차가웠지만 제 마음은 비열한 수작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에 더없이 따뜻했습니다. 제아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온 가족이 서로에게 새해 인사를 나누고 있을 때 제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시어머니의 번호였습니다. 민준과 미숙은 차단했지만 시어머니는 연세도 있으시고 시골에 계시니 이 일에 깊이 관여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해서 번호를 남겨두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인사 한마디 건넬 틈도 없이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스피커를 뚫고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한탄과 책망으로 시작해 점차 비난으로 넘어갔습니다. 지혜야. 네가 그런 애인 줄은 정말 몰랐다. 명절에 내 남편이 동생이랑 식구들 불러서 북적북적하게 지내자는데 가방 싸서 집을 나가는 건 무슨 신보냐. 우리 집이 가난하고 촌스러워서 내 그 잘난 집에 있을 자격도 없다는 거냐? 저는 간신히 평정심을 유지하며 예의 바르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민준 씨가 제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1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불렀어요. 집은 좁아서 그 많은 사람들이 지낼 공간도 없고 저 혼자 그 모든 시중을 들어야 해요. 저도 사람이고 명절에는 쉬고 싶어요. 파출부가 아니라고요. 시어머니는 제 설명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전화기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변명하지 마라. 네가 맏며느리인데 시댁일에 책임을 져야지. 형제끼리 명절 며칠 의지하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냐. 등기부 등본 쪼가리들이 밀면서 애들을 협박해? 네가 그 집의 왕이라도 된 줄 아느냐?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당장 돌아와서 민준이한테 사과하고 손님들 제대로 대접하지 않으면 우리 집안에 너 같은 버르장머리 없는 며느리는 필요 없다. 잘났으면 아주 딴 놈이랑 살림이나 차려. 다시는 얼굴 볼 생각 마라. 시어머니의 근거 없는 비난과 명예훼손적인 발언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어떻게 저렇게 악독한 말을 할 수 있는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옆에 서서 스피커폰으로 모든 대화를 듣고 계신 부모님을 쳐다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어머니는 딸이 안쓰러워 눈물을 글썽이고 계셨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단호한 목소리로 시어머니께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민준 씨를 낳아주신 분이라 항상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방금 하신 말씀은 제 인내의 한계를 넘으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집은 저희 부모님께서 제게 사주신 제 재산이고 시댁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민준 씨가 거기 사는 건 부부의 정 때문이지 당연한 권리가 아니에요. 제가 10명의 낯선 사람들을 위해 노예가 되기를 거부했다고 버르장머리 없는 며느리라고 하신다면 그 오명달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딴 남자랑 살림 차리라는 말씀은 제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시기 전에 어머니 아드님 인성부터 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 시간부로 모든 문제가 서류상으로 깔끔하게 해결되기 전까지는 시댁에 어떤 전화도 받지 않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전화를 끊고 즉시 시어머니의 번호도 차단했습니다. 시댁에 대한 정서적 유대감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제가 쌓아 올리려 했던 모든 것이 이제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다가와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마라 딸아. 저쪽에서 우리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데 우리가 미련 가질 필요 없다. 새해 첫날 액돈했다고 생각하자. 올해 새해 맞이는 특별했습니다. 남편도 아파트에 화려한 불꽃놀이도 없었지만 저는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설이 지나면 힘든 법적, 감정적 싸움에 직면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설날 아침 서울에 보슬비가 내렸습니다. 친정집의 설날 아침은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 새 옷을 입고 부모님과 함께 동네 친척들에게 세배를 드리러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민준이 또 다른 모르는 번호로 제게 전화를 걸어오면서 깨졌습니다. 이번에 민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거만함이나 협박이 없었습니다. 대신 절망과 분노에 찬 절규가 있었습니다. 그가 으르렁거렸습니다. 지혜, 너 잘했다. 우리 엄마를 울게 만들고 내 동생을 창피하게 만들어? 잘됐네. 이혼해. 돈이랑 그깟 등기부 등본을 부부의 정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너 같은 여자랑은 더는 못 살아. 이혼하자고. 속 시원하게. 저는 민준의 도발적인 말을 듣고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이혼이라는 단어가 저를 두렵게 만들어 다시 복종하게 할 수 있는 최후의 무기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집에서 제 존재를 무시했던 그 순간부터 제가 이 말을 기다려왔다는 것을 그는 몰랐습니다.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확실해요? 설날 아침부터 정말로 이혼하고 싶다는 거예요? 민주는 자극을 받았는지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확실해. 당장 서류 써와. 바로 도장 찍어줄 테니까. 너 같은 아내 필요 없어.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어젯밤 변호사 친구의 도움을 받아 미리 작성해둔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협의 이혼 신청서와 재산 분할 합의서였습니다. 합의서에는 아파트는 제 특유 재산이므로 민주는 아무런 기여가 없으며
빈손으로 나가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그 외에 얼마 되지도 않는 공동재산인 예금은 법에 따라 절반씩 나누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 파일을 이미지 파일로 변환하여 민준의 카카오톡으로 바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덧붙였습니다. 이혼 서류 여기 있어요. 재산 분할 합의서 꼼꼼히 읽어보고 동의하면 설 연휴 끝나고 법원에서 봐요. 그리고 집은 내 소유니까 당신과 당신 가족들은 설 연휴가 끝나는 날까지 집을 비워주세요. 내가 되찾아야겠어요. 메시지를 보내고 저는 조용히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분도 채 되지 않아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민준이 다시 전화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절규가 아니었습니다. 떨리고 더듬거리는 목소리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분명 재산 분할 부분을 읽고 이혼하면 자신이 빈털터리로 길거리에 나앉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지혜야, 너 진짜로 하려는 거야? 그는 목소리가 갈라진 채 물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먼저 이혼하자고 한 거는 당신이잖아요. 난 당신 소원을 들어주는 것 뿐이에요. 이제 짐 쌀 준비나 하는 게 좋을 거예요. 민주는 당황하며 그저 화가 나서 한 말일 뿐이라고 너무 정없게 굴지 말라고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휴대폰 전원까지 꺼버렸습니다. 제 설날 아침을 그의 비겁함으로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지지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쉽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지만 자유와 자존감의 가치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민주는 스스로 이 결혼의 파멸에 불을 붙였고 이제 그 잿더미 속에서 극심한 공포에 떨며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올해 설은 아마 우리가 부부로서 함께하는 마지막 설이 될 것이었고 저는 그 사실에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제가 가족과 함께 가장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동안 제가 그토록 아끼던 고급 아파트에서는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웃집 언니의 이야기와 소셜미디어에 간간히 올라온 사진들을 통해 저는 민준이 겪고 있던 지옥을 생생하게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첫 달 그 찬밤, 남편이라면 경건하게 차례상 앞에 있어야 할 그 시간에 민준은 엉망진창이 된 부엌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없으니 모든 것이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미숙과 그녀의 시어머니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명절에 놀러온 사람은 대접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해바라기 씨를 까먹으며 계속해서 TV 채널을 돌렸고 왜 이렇게 밥이 늦냐며 애들이 배고파 죽겠다는 불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평생 밥상에 숟가락만 얹을 줄 알았던 민주는 이제 혼자서 10명의 식사를 책임져야 됐습니다. 그는 제 분홍색 앞치마를 두르고 기름과 연기로 번들거리는 얼굴로 부엌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미숙의 남편과 시동생은 술상을 차려놓고 계속해서 맥주와 얼음을 가져오라고 재촉했습니다. 장난감을 두고 싸우는 아이들의 울음소리, 어른들의 고함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뒤섞여 귀를 찢을 듯한 소음을 만들어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미숙의 큰아들이 거실에서 뛰어다니다가 제가 해외 출장에서 사온 값비싼 크리스탈 화병을 쳐서 깨뜨렸을 때 일어났습니다. 화병은 산산조각이 났고 유리 파편이 원목 바닥 위로 흩어졌습니다. 미숙은 아들을 꾸짖기는커녕 태연하게 민준에게 애들이 밟기 전에 어서 치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왜 그렇게 걸리적거리는 곳에 화병을 뒀냐고 오히려 화병 탓을 했습니다. 그 순간 민주는 분명 후회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거대한 체면은 그가 묵묵히 빗자루를 들고 뒷수습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반면 저희 친정집의 분위기는 평화로웠습니다. 섣달 그제 밤 온 가족이 둘러앉아 TV 명절 특집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노릇노릇하게 닭을 삶으셨고 아버지는 향긋한 연잎차를 우리셨습니다. 우리는 과자와 약과를 먹으며 지난 한 해와 새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툼도 요구도 없이 오직 순수한 사랑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보며 그 진창에서 용감하게 빠져나온 제 자신에게 감사했습니다. 만약 제가 지금 그곳에 있었다면 분명 저 깨진 유리 조각을 치우는 사람도 신우이의 입에서 나오는 닭이 덜 익었네, 맥주가 떨어졌네 하는
불평을 듣는 사람도 저였을 것입니다. 민주는 자신의 체면을 위해 자신의 노동력과 마지막 남은 인내심을 대가로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족의 행복 대신 형제의 단합을 택했고 이제 그 단합이 그의 기력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빨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설날 아침 겨울 안개를 뚫고 봄 햇살이 비치기 시작할 무렵 제 아파트에 진짜 재앙이 닥쳤습니다. 그것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미숙인의 가족의 무책임과 무지가 빚어낸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미숙의 아이들은 거실에서 비좁게 하룻밤을 보낸 후 아침부터 온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집을 관리자 없는 놀이공원처럼 여겼습니다. 전날의 피로와 숙취로 민준이 깊이 잠들어 있는 동안 아이들은 거실 밖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물장난을 쳤습니다. 아이들은 호기심에 세면대 수전을 끝까지 틀어놓고 수건으로 배수구를 막아 미니 수영장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가장 어린 아이는 샤워기 손잡이까지 부러뜨려 물이 소방호스처럼 뿜어져 나오게 했습니다. 명절이라 수압이 매우 강했고 30분도 채 되지 않아 물은 화장실 문턱을 넘어 복도로 흘러나와 거실의 원목바닥 틈새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물 흐르는 소리와 아이들의 환호성이 마침내 민준을 깨웠습니다. 그가 눈을 떴을 때 그의 앞에는 끔찍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값비싼 카펫은 물에 흠뻑 젖어 있었고 고급 원목 바닥은 물의 닿은 부분부터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은 경악하며 화장실로 달려가 밸브를 잠그려 했지만 손이 떨려 꽉 막힌 밸브를 돌릴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초인종이 미친 듯이 울리고 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랫집에 사는 아저씨 가족이었습니다. 물이 기술적인 틈새와 배관을 타고 그 집 천장으로 스며들어 장식등을 망가뜨리고 천장 페인트를 벗겨지게 해 설날 아침 차례상 위로 떨어지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원래부터 엄격하고 성격이 급했던 아랫집 아저씨는 새해 첫날부터 집이 엉망이 된 것을 보고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민준이 문을 열자마자 그는 안으로 쳐들어와 민준의 얼굴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댁은 집에서 어떻게 살길래 물난리를 내서 우리 집을 이 모양으로 만듭니까? 민준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어쩔 줄 몰라 하며 사과만 반복했고 미숙과 그녀의 남편은 마치 자신들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인 양옆으로 비켜서 있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집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재산 피해를 입힌 심각한 사고였습니다. 민주는 물에 잠긴 집 한가운데 서서 수백만 원짜리 원목 바닥이 망가져가는 것을 보고 이웃의 욕설을 들으며 그제야 맹목적인 관용의 대가가 무엇인지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랫집 아저씨가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천장 수리비로 500만 원을 즉시 배상하라고 요구하면서 아파트 상황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는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관리사무소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재산 피해로 소송을 걸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돈 문제에 극도로 민감했던 미숙은 500만 원이라는 액수를 듣자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자신이 이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오빠와 함께 책임을 지는 대신 미숙의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본성이 비열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 집의 터가 좋지 않다며 오자마자 애군이 꼈다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시부모와 남편에게 이 집에 귀신이 붙었다며 더 있다가는 화를 입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숙은 즉시 짐을 싸서 시골로 돌아가자고 모두를 재촉했습니다. 민준이 문 밖에서 아랫집 아저씨와 힘겹게 협상하는 동안 안에서는 미숙인의 가족이 뻔뻔한 약탈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가져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자루에 쑤셔 넣었습니다. 선반 위에 있던 수입과자 상자부터 파트너에게서 받아 아직 뜯지도 않은 과일 바구니, 진열장의 비싼 와인까지. 미숙은 심지어 민준이 며칠 전 마트에서 사온 새 수건 세트까지 챙겼습니다. 15분도 채 되지 않아 10명의 가족은 짐을 이끌고 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미숙은 민준을 지나치며 차갑게 한마디 던졌습니다. 오빠는 남아서 알아서 해결해. 우리는 차 시간 늦기 전에 가야겠어. 여기 너무 재수없어. 1년 내내 운 나쁠라. 그들은 민준을 보상금, 빚과 물에 잠긴 집과 함께 홀로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어제까지 그토록 살갑던 형제애는 돈과 책임의 압박 앞에서 비눗방울처럼 사라졌습니다. 민준은 자신이 그토록 아끼고 심지어 아내까지 내쫓으며 편들었던 여동생이
가장 힘든 순간에 자신을 버리고 가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그들을 붙잡고 싶었지만 그럴 명분도 그럴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나타났을 때처럼 순식간에 아파트 복도에서 사라졌고 불쌍한 마다들에게 진짜 전쟁터를 남겨두었습니다. 미숙인의 가족이 떠나고 민준에게서 확실한 약속을 받은 아랫집 아저씨도 돌아간 후 아파트에는 민준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아직 물기가 흥건한 원목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주변에는 제때 치우지 않아 시큼한 냄새를 풍기는 과자 껍질과 음식물 쓰레기가 널려 있었습니다. 그는 미숙의 아이들이 색 연필로 그린 낙서로 더러워진 벽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름과 음료수로 얼룩진 값비싼 가죽 소파를 보았습니다. 그가 늘 자랑하고 친구들을 불러 술 마시며 과시하던 그 집은 이제 홍수가 휩쓸고 간 폐허와 다름없었습니다. 민준의 지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가 여유롭게 쓰려고 남겨두었던 명절 보너스는 미숙인의 가족을 위해 마트에서 장을 보고 며칠 동안 그들을 대접하는데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는 이웃에게 갚아야 할 500만 원의 보상금과 망가진 원목 바닥을 수리하는데 얼마나 들지 모를 비용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외로움과 무력감이 민준을 덮쳤습니다. 그는 지난 3년간 자신이 깨끗한 공간과 맛있는 식사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이 모두 제 손길 덕분이었다는 것을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 깔끔함이 당연한 것이고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제가 없으면 그는 평범한 삶조차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신명의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민주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뒤늦은 후회의 눈물이 그의 지친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아내를 무시했던 것을 후회했고 곁에 있는 배우자를 잊은 채 시골의 이른바 형제라는 것을 너무 믿었던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가방을 끌고 나가던 제 모습을 떠올렸고 그와 그의 어머니가 제게 퍼부었던 잔인한 욕설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제게 전화를 걸려 했지만 자신이 차단당했다는 사실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는 미숙에게 문자를 보내 따지고 싶었지만 그녀가 신경도 쓰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준의 붕괴는 단지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공들여 쌓아 올렸던 체면의 세계관과 신념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기적이라고 늘 불렀던 아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설날 오후 제가 부모님과 함께 마당에서 햇볕을 쬐고 있을 때 아버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이 건 전화였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보셨고 저는 받으시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화기 너머 민준의 목소리는 쉬고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저와 통화하게 해달라고 아버지께 애원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휴대폰을 건네셨고 저는 온 가족이 들을 수 있도록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지혜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미숙이네 다 갔어. 다 가버렸다고. 우리 집 다 망가졌어. 물이 넘쳐서 바닥이 다 젖고 아랫집에서 보상해달라고 난리야. 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제발 돌아와주면 안 될까? 민준의 비참한 목소리를 듣고도 제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민준 씨, 집이 망가지고 이웃이 보상해달라는 거는 당신 일이에요. 당신이 그들을 부르기로 선택했고 당신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했으니까 이제 그 결과를 당신 혼자 감당하세요. 이혼 서류 보냈으니까 잘 읽어보고요. 그 집 설 연휴 끝나는 날까지 깨끗하게 청소하고 나가세요. 제가 청소업체 불러서 확인할 거고 추가적인 손상이 있으면 당신 몫의 공동재산에서 제할 거예요. 민주는 전화기 너머로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는 제게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비웃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3년간 그에게 수많은 기회를 주었고 그는 그 기회를 이용해 바로 며칠 전 제 등을 밟았던 것입니다. 자기가 저지른 일은 자기가 책임져요. 더 이상 감정에 호소하지 마세요. 당신이 나를 쫓아냈을 때 우리 사이는 이미 끝났으니까. 난 지금 부모님과 함께 내 명절을 즐기고 있으니 이만 끊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아버지께 휴대폰을 돌려드렸습니다. 완전한 자유가
제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내일부터 저는 허영심의 짐도 탐욕스러운 시댁 식구들도 없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주는 쓰레기장과 물난리가 난 그 전쟁터를 혼자서 마주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성장하기 위해 배워야 할 가장 비싼 교훈이었습니다. 부모님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 정말 잘했다. 봄 햇살이 마당 가득 쏟아지며 새로운 시작의 기운을 불어넣었습니다. 올해의 설은 비록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제게는 가장 의미 있는 설, 깨달음과 자유의 설이었습니다.